박정수는 78해를 버틴 몸으로도 여전히 새벽에 먼저 깬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비냄새가 오래 앓던 기억을 흔들 때 그녀는 침대 옆 휠체어 팔걸이를 천천히 쓸어내린다. 중풍 후유증이 남은 왼팔은 둔하지만 귀는 아직도 날카롭다. 오늘도 며느리 윤미정의 발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나를 세우고 다가왔다. 어머니,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어려워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한치의 사과도 없었다. 정수는 대답 대신 바닥의 물기를 바라봤다. 장마가 시작되자 복도는 늘 축축했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바퀴 자국이 실처럼 남았다. 거실에 모인 가족 앞에서 미정은 계획표를 펼쳤다. 알록달록한 체크리스트, 비용, 시설 사진. 큰아들 도연은 말없이 팔짱을 끼고 천장을 본다. 며칠만 준비하면 됩니다. 간호도 전문적이고 우리도 편해지고요. 편해진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다. 편안함이 누구의 편인가? 정수는 겨우 물었다. 내 방, 내 이불, 내 장독은 누가 보나? 미정은 애써 웃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더 좋을 거예요. 도현은 시선을 피했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에 있던 먼지가 유난히 커 보였다. 내가 말해라. 그는 낮게 답했다. 엄마, 미정 말이 맞아. 짧은 문장이 칼날처럼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스쳤다. 그날 오후 미정은 정순의 옷가지를 수납함에 먼저 담았다. 속옷, 약봉지, 작은 손거울. 동전 몇 잎이 딸그락 소리를 냈다. 정수는 손거울 속 주름을 오래 보았다. 나는 아직 집을 기억하는데.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미정은 현관 앞에 휠체어를 돌려 세웠다. 어머니, 바람 쐬러 잠깐 나가요. 바퀴는 미세한 힘에도 매끄럽게 굴렀고 문턱은 생각보다 쉽게 넘어졌다.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다쳤다. 쾅! 도현의 그림자가 유리문 저편으로 멀어졌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은 없었다. 비가 더 굵어져 어깨를 두드렸다. 우산은 건네지지 않았다. 정수는 비에 젖은 마당의 질감을 느끼며 손등을 쓸었다. 손바닥 굳은 살 사이로 물이 스몄다.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않겠다. 속으로 말했지만 그 문장은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 했다. 골목은 좁고 콘크리트는 차가웠다. 전봇대에 붙은 요금 고지서가 흘러내리고 쓰레기 봉투 위로 까마귀가 날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바퀴를 굴리고 다른 손으로 비를 가렸다. 이웃집 대문 너머에서 누군가 쳐다봤다. 그러나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비 오는 날이면 마당에 나가 장독 덮개를 살피던 그의 뒷모습이 스쳤다. 정순아, 이렇게 젖으면 안 되지. 그 목소리는 이제 기억의 매듭일 뿐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겨우 도착했을 때 신발 속에서 물이 철썩거렸다. 기사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2번이나 지나쳤다. 결국 그녀는 고시원 간판이 달린 오래된 건물 앞에서 내렸다. 낡은 계단을 오르며 손바닥으로 벽을 더듬었다. 반지하의 숲냄새, 계단참의 김치 국물 얼룩, 공용 화장실 표시. 방은 손바닥만 했지만 문이 있었다. 스위치를 켜자 허연 형광등이 짧게 깜빡였다. 침대 매트리스가 삐걱이며 그녀의 몸무게를 받아냈다. 휠체어 브레이크를 잠그고 젖은 옷을 벗어널었다. 방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작게 튀었다. 밤이 오자 복도 끝 라면 냄새와 웃음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정수는 약봉지를 정리했다. 하얀 알약 2개, 갈색 캡슐 하나. 물을 삼키며 창문 틈으로 바깥을 보았다. 비줄기가 가늘게 갈라졌다 이어졌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아주 천천히 호흡을 세웠다. 나는 짐이 아니다. 그 문장을 3번 반복하자 어둠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은 남아있었지만 두려움이 자리 잡을 바닥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내일은 주민센터에 전화해보자. 돌봄 신청, 방문간호 재활. 그녀는 메모지가 없어도 외우듯 읊었다. 새벽녘 비가 잦아들 즈음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꿈결에서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따뜻한 스프 냄새가 번지고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듯 했다. 손을 뻗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방은 여전히 낯설었고 가슴 안쪽에서 작은 통증이 박동처럼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천장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직 숨이 있다. 아직 이름이 있다. 아직 내일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아직 내 쪽에서 먼저 문을 열 수 있다. 괜찮다. 오늘의 젖은 바퀴 자국은 내일의 길이 될 것이다. 그녀는 팔을 뻗어 조용히 불을 끄고 심호흡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심장 박동이 느리게 안정되었다. 새날을 기다렸다. 창밖 빗물은 멎었고 먼 동력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졌다. 속으로 미소 지었다. 더. 고시원 첫 새벽 복도 불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천장의 곰팡이 무늬가 다른 별자리처럼 보였다. 박정수는 베개를 세워 앉아 왼팔 관절을 천천히 풀었다. 문틈 아래로 전단지가 한 장 밀려 들어왔다. 월세 연체 시 즉시 퇴실. 깨알 글씨가 눈에 박혔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오늘 주민센터에 전화하고 재활도 알아보자. 휴대폰 배터리는 18%. 충전기 하나 없는 방에서 전력을 아껴야 했다. 물 끓이는 주전자 대신 복도 정수기에 미지근한 물을 컵에 담아 약을 삼켰다. 입천장이 쓰렸다. 계단참에서 발자국이 멈췄다. 고시원 사장이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오늘 입실 서류 마저 써요.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녀는 동네 사진관을 떠올렸다. 갈 수 있을지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시간 날 때 하시고요. 방비는 현금이면 좋고요. 말끝이 공중에서 흩어졌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지갑 안에는 남편 상가 때 남은 부의금이 접혀 있었다. 펴면 바스락거리는 그 종이의 소리가 유난히 커서 그녀는 접힌 채로 다시 넣었다. 점심 무렵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 지내고 거동이 조금 불편해요. 통화 내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네, 방문 상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 방문 간호, 병원 이동 지원 안내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넓어졌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신분증, 통장사본, 처방전. 글씨가 삐뚤었지만 힘이 있었다. 그러나 몸은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왼쪽 다리가 무거운 돌처럼 굳어갔다. 물컵을 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다. 찰칵 얇은 플라스틱이 튕겼다. 어지럼이 겹치며 시야가 흔들렸다. 아, 잠깐만. 그녀는 휠체어에 몸을 싣고 복도로 나왔다. 계단 손잡이를 잡아당겨 몸을 세우려던 순간 발목이 헛디뎌 벽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허리를 스쳤다. 아래층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괜찮아요? 끝말이 들리기도 전에 정순의 시야는 불 꺼지듯 어두워졌다. 눈을 뜨자 응급실의 하얀 조명이 칼처럼 눈을 찔렀다. 간호사가 묻는다. 보호자 번호요. 정수는 아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문자로 바꾸어 보냈다. 나 병원이다. 회색 체크 2개는 끝내 파랗게 변하지 않았다. 의사는 안정과 휴식을 권했다.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재활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고개를 끄덕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저녁 병실 창밖에 붉은 노을이 미끄러졌다. 침대 옆 금속 레일에 비닐 가방이 달랑거렸다. 속에는 손수건, 약 작은 손거울. 손거울을 열어보니 눈가에 말라붙은 소금기가 얇은 선을 남겼다. 그녀는 거울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나는 오늘도 버텼다. 어쩌면 버틴다는 말이 삶의 절반일지도 몰랐다. 간병사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어머니, 저녁은 죽으로 드릴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2글자의 고마움이 입술에서 떨어졌다. 밤이 되어 불이 줄어들자 병실의 기계음이 또렷해졌다. 삐하고 이어지는 숫자들의 리듬. 그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세었다. 그 사이로 잊고 싶은 소리, 현관문 닫히는 쾅 소리가 밀려왔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더 필요했다. 대신 마음속에서 소리를 덮는 문장을 찾았다. 나는 짐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내일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3번, 4번, 5번 반복했다.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 중앙에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에 간호사가 다가와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 재활 상담 잡아드릴게요. 보호자 없어도 진행돼요.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서명을 하며 말했다. 고맙소, 나한테도 되는 일이 있구먼. 창밖 동쪽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녀는 어젯밤과 같은 결심을 그러나 더 큰 글씨로 마음에 썼다. 문 밖으로 밀려났으나 내일은 내가 연다. 그녀는 천천히 잠을 청했다. 침대 시트의 주름이 기도로 변해 조용히 숨을 받쳐주는 듯 했다.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병원 바퀴 소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같은 속도로 구르듯 움직였다. 간호사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며 물었다. 준비되셨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스스로 문을 여는 느낌이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서 시작해 어깨로 번졌지만 그 떨림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일렀다. 창문 틈으로 가늘게 들어온 빛이 눈부셨다. 미소 지었다. 병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사선으로 흐를 때 박정수는 간병인 송불레의 손등에 얹힌 반창고를 보았다. 굳은 살 위에 붙은 얇은 테이프가 윗사람 눈치를 보듯 가장자리를 떨고 있었다. 불례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처음 뵙지만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도 시댁에서 등 떠밀려 나온 적 있어요. 그 말에 정순의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기 사연을 길게 꺼냈다. 비가 오던 날 문이 닫히던 순간 바퀴 자국이 젖은 바닥에 길게 남던 소리. 불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듣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는 모양을 갖추었다. 흩어진 기억이 줄을 맞췄다. 불례가 작은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일단 몸부터 챙겨요. 재활 스케줄, 방문간호, 복지관 연계. 제가 아는 사회복지사 번호예요. 수첩에는 동선이 그려져 있었다. 아침에 기초 재활, 낮엔 서류 준비, 저녁엔 가벼운 근력 운동.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서야 말도 선다. 불례가 병실 커튼을 살짝 젖혔다. 붉은 노을이 침상과 레일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 빛 위로 불례가 말끝을 얹었다. 어머니, 죄책감부터 내려놓아요. 버림은 그들이 했고 선택은 이제 어머니 몫이에요. 다음 날 퇴원 수속을 하며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낡은 빌라였지만 고시원보다 창이 넓었다. 햇살이 바닥을 길게 쓸고 지나갔다. 첫날 불례는 냄비에 미역을 불리고 멸치를 볶았다. 염도 낮게 혈압 생각해야죠. 수증기가 벽지에 동그란 무늬를 그릴 때 정순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식탁 위에는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였다. 주민센터 신청서, 방문 요양 의향서, 의료비 지원 안내문, 그리고 가족 대화 일지 노트. 정수는 노트 첫 장에 적었다. 문 닫힌 날 이후 내가 연문들의 기록. 재활은 느리지만 또렷한 계단이었다. 발목의 각도를 미세하게 올리고 왼팔의 반경을 매일 한 뼘씩 늘렸다. 실패하는 날엔 불례가 박자를 낮추고 성공하는 날엔 박수를 크게 쳤다. 천천히 그러나 포기 없이. 오후엔 복지관 강당으로 갔다. 사회복지사 진우는 서류를 살피며 미소 지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승인 나면 일정부터 잡죠. 혹시 가족 쪽 연락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제 생활표가 가족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계선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의사표시를 문자로 남기세요. 요양원은 본인 의사로 결정한다 같은 문장으로요. 정수는 폰 메모장에 문장을 써내려갔다. 글씨가 또렷해질수록 마음도 단단해졌다. 저녁 원룸 바닥에 햇살 잔열이 남아있을 때 불례가 묻었다. 남편 유품은 정리하셨어요? 정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낡은 수첩, 장례식 부의금 명단, 그리고 접힌 봉투 하나. 봉투 끝에서 낡은 도장 냄새가 났다.
봉투를 펼치자 굵고 반듯한 글씨가 나타났다. 자필 유언장. 날짜, 서명, 빨간 도장. 재산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쓰되 돌봄 책임을 다하는 자식에게 상속한다. 정수는 손끝을 떨었다. 종이가 아주 얇아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다. 불례가 침착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혹시 몰라요. 원본은 보호하고 사본은 널리. 그날 밤 정수는 유언장을 베개 밑이 아니라 서류철 맨 앞에 넣었다. 숨길 이유가 없었다. 숨긴 건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었다.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오늘 유언이 나를 발견했다. 다음 줄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으므로. 새벽녘 창밖에 매미 소리가 멎고 도시의 저음이 돌아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귓속에서 조용히 북치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 심장. 내일은 공증을 알아보자. 그리고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해 타임라인을 더 촘촘히 적자. 불례가 내일도 와줄 것이다. 그러나 설령 혼자여도 괜찮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구했다. 그것이면 충분히 내일을 열 수 있다. 그녀는 창가를 향해 의자를 돌려 앉아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리듬을 따라 호흡을 맞췄다. 불례가 남기고 간 메모지 귀퉁이에 작은 네모칸을 그렸다. 공증문의 주민센터 방문 복지관 재활 등록 통화 기록 백업 도장 보관 위치 변경. 네모 하나를 손톱으로 콕 찍었다. 그 조그만 압력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잠시 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알람 제목을 적었다. 내 삶의 주인 호출.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불을 껐다. 바깥에서는 쓰레기차가 지나가며 종소리를 남겼다. 정수는 그 소리를 신호처럼 듣고 눈을 감았다. 내일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을 흔들어 깨울 것이라 믿으며 손을 가슴 위에 포개었다. 창문 틈으로 여명이 한 줄 스며들었다. 불례와 함께 준비한 서류철을 들고 구청 맞은편 공증사무소에 들어섰을 때 박정수는 어깨를 곧게 폈다. 접수 직원은 유언장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자필 요건은 갖췄습니다. 사본 보존과 열람용 인증을 도와드릴게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연속으로 칵칵 박혔다. 그 소리는 문이 아니라 다리처럼 들렸다. 사무실을 나오자 불례가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이젠 증거가 우리 편이에요. 정수는 웃었다. 이젠 나도 내 편이구먼.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복지사 진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아드님께 유언장 사실을 알릴 생각은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알 권리는 있겠지. 하지만 먼저 물을 건너야겠어. 그녀는 휴대폰 메모장에 문장을 적었다. 내 재산 사용은 내 생활과 건강을 우선한다. 돌봄 책임 없는 이에게는 이전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합의서였다. 불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금융 알림을 이 번호로도 받게 설정하죠. 혹시 모를 시도에 대비해야 해요. 두 사람은 은행 앱을 열고 이체 알림을 이중 등록했다. 밤이 되자 생각의 속도가 빨라졌다. 정수는 서랍 속 남편의 작은 금고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전 통장 사본과 보험 증서,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은행 우편물 묶음이 있었다. 그녀는 하나씩 날짜를 훑다가 이상한 전표를 발견했다. 사망 직후 이체 요청 보류. 요청인은 큰아들 도현, 메모에는 가족 공동 비용이 적혀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전표를 불례에게 보냈다. 불례는 즉시 답했다. 내일 은행 창구 가요. 상세 내역 열람 가능. 정수는 침착하게 물을 마시고 노트에 굵게 썼다. 숨긴 건 나가 아니라 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서 담당자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사망 직후 공동비용 명목의 이체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 상속 정리 전이라 반려됐습니다. 이후엔 가족 측 접근 기록이 없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가 곧 고개를 들었다. 접근 차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면 확인 의무,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통지 수신자 추가를 권합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전화가 왔다. 발신자 도현. 엄마, 공증은 또 뭐야? 남의 집에서 사람 쓰레기로 만들더니 이제 쇼야?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정수는 차분히 말했다. 쇼가 아니라 안전장치다. 너도 내 안전장치 챙겨라.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우리 집에 돌아오기 싫단 뜻이네.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응. 내가 나로 살려면 그러해야 한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 문자가 연달아 왔다. 치매 검사나 받아. 유 원장 사기 아니야? 정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분노가 아니라 피로가 어깨를 눌렀다. 그녀는 캡처를 하고 일지에 붙였다. 기록은 더 이상 눈물의 저장고가 아니었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 며칠 뒤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승인이 났습니다. 주 3회 방문 가능합니다. 정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재활사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무릎을 가볍게 눌러 각도를 확인하고 손목을 돌려 긴장을 풀어주었다. 조금씩 하루에 5분만 늘려요. 그녀는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생각했다. 몸이 가능하다고 말할 때 마음도 따라온다. 불례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내일은 변호사 상담 어때요? 유 원장과 이체 시도권 정리해두면 좋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력의 빈칸들이 계획으로 채워지는 소리가 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는 말끝을 또렷하게 맺었다. 자필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보관과 통지 전략이 중요해요. 큰아드님 측이 정신 무능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현재 인지 기능 기록을 확보해두죠. 그는 인지검사 기관 리스트를 건넸다. 또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에 일체 처분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문자 캡처도 충분히 효력이 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정수는 문손잡이를 오래 쥐었다. 손바닥에 미지근한 금속 온기가 남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잡았다. 저녁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치자 바람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오늘의 결론을 적었다. 나는 숨지 않는다. 숨긴 것은 내 쪽이 아니다. 필요한 말은 기록으로, 필요한 싸움은 절차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게 덧붙였다. 두려움은 증거로 약해진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불례였다.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내일 미역국은 제가. 정수는 웃었다. 그래, 내일은 소금을 아주 조금만. 통화를 마치고 불을 끄자 방 안이 균형을 되찾았다. 어둠은 더 이상 덮개가 아니었다. 쉼이었다. 변호사 상담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예상대로 폭풍이 닥쳤다. 도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한껏 날이 서 있었다. 엄마, 우리가 남이야? 이렇게 서류 들이밀고 변호사까지 만나? 사람 만들기야 망신주기야?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망신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준 거다.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쏟아졌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캡처 버튼을 눌렀다. 일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언어 폭력이라고 굵게 썼다. 기록은 두려움을 먹어치우고 힘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도현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열어. 우리 집에서 내쫓더니 이제 유 원장 가지고 장난해?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았다. 정수는 문을 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순찰차가 도착하자 도현은 뒷걸음질 쳤지만 경찰은 경고장을 발부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접근금지 신청 들어갑니다. 경찰의 말에 도현은 눈을 부릅떴다. 좋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차에 타고 떠났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정수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다. 이제는 나도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다. 다음 날 불례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가 경고문 사본을 제출했다. 담당 직원이 말했다. 추가로 인지검사 결과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 강화됩니다. 인지검사를 마친 날 의사가 말해주었다. 인지기능 정상입니다. 이걸로 법적 대응 시 유리하실 거예요. 정수는 진료 확인서를 소중히 서류철에 넣었다. 오후엔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노인권리 교육에 참석했다. 강사가 말했다. 돌봄은 선택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거부할 권리도 보호받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며칠 뒤 도현과 미정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거실 한가운데서 미정이 말했다. 어머니, 그 유언장 우리도 볼 권리가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꺼내 차분히 읽어주었다. 돌봄 책임을 다한 자식에게 상속한다. 미정은 얼굴이 굳었다. 도현은 비웃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돌보라는 협박이네.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조건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돌보면 내 몫이 생긴다. 도현은 소리쳤다. 그럼 그냥 치매라고 진단받게 하면 되겠네. 순간 불례가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님 정신 또렷하세요. 증언할 사람 많아요. 도현은 불례를 노려보다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 뒤로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좋다. 이 싸움 끝까지 가자.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오늘 두려움이 도망갔다.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다. 법원 대기실은 싸늘했고 긴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울렸다. 정수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도현과 미정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조정실에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상속 유언의 효력과 보호자의 돌봄 책임에 대해 합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도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생활 못하십니다. 치매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올렸다. 인지검사 결과 있으십니까? 정수는 봉투를 꺼내 건넸다. 판사가 서류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 판정입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CCTV 자료와 경찰 경고장,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판사는 도현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상속 재산은 어머니 명의로 존속되며 처분 권한 역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합니다. 조정은 그렇게 끝났다. 법정 문을 나서며 정수는 지팡이를 단단히 쥐었다. 손바닥에 묻은 땀이 차갑게 식었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그날 저녁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사 제목은 문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 법으로 돌아오다. 사진 촬영을 위해 정수는 창가에 앉았다. 기자가 물었다. 어머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모는 건 집안의 수치를 밖으로 내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사가 보도되자 마을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어머니 멋지세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례는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젠 반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준비해야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쉼터를 만들 거야. 갈 곳 없는 사람들 모일 때가 필요해. 계획은 빠르게 구체화됐다. 작은 상가 임대 계약, 간이 부엌 설치, 재활 매트 구입. 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자가 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부금을 모았다. 가을바람이 불 무렵 간판이 달렸다. 문 밖 쉼터. 정수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문을 연다.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오늘 나는 문지기에서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웃었다. 웃음은 오랜만에 소리가 났다. 쉼터 첫날 3명의 노인이 찾아왔다. 한 사람은 재개발로 집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아들에게 쫓겨났다고 했다. 작은 부엌에서 불례가 죽을 끓였다. 정수는 한 숟가락씩 떠서 그들의 그릇에 담았다. 여긴 문이 잠기지 않아. 언제든 들어와. 그 말에 노인들의 어깨가 풀렸다. 오후에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손톱을 깎아주고 혈압을 쟀다. 정수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가 쫓겨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앉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자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며칠 뒤 도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었지? 정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다. 미정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제 생활만 보였어요. 정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생활도 봐라. 여기서 봉사부터 시작해라. 그날부터 도현과 미정은 매주 쉼터에 나왔다. 도현은 배식과 설거지를 맡고 미정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감겨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웃음소리가 쉼터를 가득 채웠다. 복지관에서는 이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기자가 다시 찾아와 물었다.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 정수는 대답했다. 내가 두려움 대신 기준을 세운 것. 그리고 그 기준에 가족이 들어왔다.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철을 다시 꺼냈다. 유언장 맨 끝에 한 줄을 덧붙였다. 돌봄을 실천한 자에게는 재산뿐 아니라 내 이름도 함께 남긴다. 도장을 꾹 눌러 찍자 종이에 붉은 기운이 번졌다. 그녀는 서류철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상속은 형벌이 아니라 상이다. 창밖에 별빛이 반짝였다. 불례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마음 놓이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이 집은 문이 아니라 길이야. 겨울이 다가올 무렵 쉼터에 모인 사람들이 모포를 덮고 앉아 있었다. 난로 위에서 보글보글 찌개가 끓었다. 정수는 지팡이에 기대 앉아 말했다. 올해 마지막 날엔 떡국을 끓이자. 모두 한 살 더 먹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말에 사람들 얼굴이 환해졌다. 도현은 문틈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여길 지킬게.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열어놓은 문은 내가 지켜라. 미정은 장부를 들고 회계 내역을 정리했다. 이제 매달 후원금도 늘었어요. 쉼터는 더 이상 임시가 아니었다. 저녁 기자가 다시 찾아왔다. 인터뷰 중 정수는 창가에 앉았다. 내가 끌려나가던 날은 끝났어요. 이젠 내가 초대하는 날만 남았죠. 카메라는 그녀의 미소를 담았다. 화면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들어왔다. 손주들이었다. 할머니, 우리도 도와줄래? 그 소리에 사람들 웃음이 터졌다.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손주들이 접시를 나르고 국자를 들었다. 세대가 뒤섞인 저녁상은 활기찼다. 밤이 깊자 모두 돌아갔다. 정수는 홀로 쉼터 마당에 섰다. 겨울 공기가 맑았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문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다. 나는 더 이상 문 밖의 여자가 아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러나 닫힌 문 너머에서도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 소리는 내일도 이어질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나 이제 끌려나가지 않아. 내가 나간다. 내가 들어간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현관문을 열며 불을 켰다. 거실이 따뜻했다. 지팡이를 세워두고 방바닥에 앉았다. 한숨이 아니라 웃음이 나왔다. 내일은 떡국장을 보고 후원자 명단을 작성하고 봄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자. 계획이 줄줄이 이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줄에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덧썼다. 내 이름은 나의 의지로 끝난다. 그리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오늘은 무섭지 않았다. 바깥의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말했다. 문 밖에 나는 죽었다. 문을 연 내가 산다. 그 순간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품이 되었다. 별빛이 천장에 스며들 듯 방 안을 채웠다. 내일은 또 문을 열 날이었다.